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사는 곳은 밤이면 개구리 소리, 아침이면 산새 지저귀미 먼저 문을 두드리는데요. 도시에서 치이고 사람들 사이에 치이던 지난 시간들을 생각하면 지금의 인생이 무슨 보너스처럼 느껴집니다. 어릴 때부터 가족이라고 부를 사람 하나 없이 세상을 상대로 버티며 살았거든요.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비로소 별이 빛난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저는 힘들었던 시간 속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었어요. 과거에 제가 겪었던 시련들을 생각하면 한번 안아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제가 겪어온 인생은 누군가한테 말하기엔 쑥스러웠는데요. 제 사연을 듣고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용기를 냈어요. 누군가에겐 힘이 될 수 있는 이야기이기를 바랄게요.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저는 30대 후반으로 사립학교에서 근무 중인 여자입니다. 어차피 사연을 쓰고 있으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상처로 가득했고 선택지가 없었어요. 부모에 대한 기억은 아무것도 없고 가장 오래된 기억도 고아원에서 시작하죠. 세상은 저를 누가 데려가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고아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낙인이 찍혔습니다. 소풍을 가면 같은 반 친구들이랑 점심시간에 김밥을 나눠 먹곤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친구가 저한테 노골적으로 손가락질했어요. 너는 저리 가서 먹어. 고아원에서 온 애들은 더럽잖아. 나는 너랑 절대로 같이 먹기 싫으니까 눈치껏 빠지란 말이야. 나도 손 씻었는데 하나도 안 더러워. 나 머리도 매일 감고 옷도 항상 갈아입고 오는데 왜 더럽다고 하는 거야? 씻는다고 해서 우리랑 똑같아질 수 있을 것 같아? 괜히 노력할 생각하지 마. 네가 그런다고 해서 깨끗해질 수 없으니까. 어린 마음에는 너무나 충격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을 크게 다쳤던 것 같아요. 심지어 그 친구의 말에 몇몇 아이들도 킥킥대며 따라웃더라고요. 운동회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반장 어머니가 도시락을 나눠주셨는데요. 아무도 제 옆에 앉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학부모님들도 저를 가리키며 수군거리셨어요. 저는 겉보기에는 고아라고 티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의 태도는 정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 저는 혼자서 구석에 앉아 도시락을 퍼먹었죠. 누가 일부러 미워하라고 시킨 것처럼 다들 자연스럽게 멀어지더라고요. 심지어 담임 선생님도 제가 소외되는 걸 아시면서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제 운명이라도 되는 것 같았어요. 선생님, 저 요즘 반 친구들이랑 너무 힘들어요. 자꾸 저만 따돌리고 욕해요.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고아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미움받고 있어요. 선생님이 도와주시면 안 되나요? 내가 뭘 도와줄 수 있는데 내가 사이좋게 지내라고 하면 애들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기라도 하겠어? 그건 네가 감수해야 하는 거야. 인생이 원래 그런 거라고. 모두가 다 너한테 잘해줄 순 없잖니. 그냥 네가 좀 더 강해지는 수밖에 없어. 엄청 가까워지는 건 어렵더라도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면 욕하는 경우는 줄어들지 않을까요? 제가 고아라고 해서 더럽고 나쁜 게 아니라는 걸 친구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건 네가 편견을 직접 타파해 나가는 게 맞아. 내가 담임이라고 해서 모든 관계를 일일이 다 챙길 순 없다. 못 들은 걸로 할 테니 너도 나한테 말한 거 전부 잊었으면 좋겠구나. 저는 그날 이후로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기대해봤자 결국 실망으로 돌아오니까요. 아무리 해맑은 어린이라고 해도 자꾸 상처받는 환경에서 지내다 보면 눈치를 보게 되는 법이잖아요. 저는 존재 자체가 죄인이 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고아라는 단어가 서럽고 수치스럽게 다가왔죠. 그러다가 저에게도 봄이 찾아왔습니다. 저를 입양해 주시겠다는 분들이 생긴 거예요. 드디어 인생이 달라지는 거라고 굳게 믿었어요. 이제 저에게도 부모님이 생기는 거니까 아무도 무시하지 않을 거라고 기대했죠. 저에게 손을 뻗어주신 거니까 분명히 다정하신 분들일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양부모님들은 제 기대를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입양 초기에는 그래도 양부모님이 나름대로 저를 챙겨주시는 척은 하셨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본색이 드러나고 말았어요. 양부모님에겐 저 말고 친자식인 언니가 하나 있었는데요.
애초에 양부모님이 저를 원하셨던 게 아니라 언니가 동생을 갖고 싶다며 떼를 썼더라고요. 너는 내 말을 잘 들어야 해. 우리 엄마랑 아빠가 널 데려오신 건 전부 내 덕분이니까. 내 말 제대로 안 들으면 분명히 후회할 일이 생길 거니까 알아서 잘해. 언니는 완전히 저를 부려먹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절할 수 없었어요. 당연히 언니 말을 들어야만 쫓겨나지 않을 테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언니가 저를 데리고 노는 게 질렸나 봐요. 그때부터 저는 집에서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양부모님도 노골적으로 차별하시더라고요. 밥을 먹을 때도 언니 앞에는 고기 반찬이 수북했는데요. 제 앞에는 김치랑 밥이 전부였어요. 공부를 조금이라도 못하면 역시 피는 못 속인다며 혀를 차셨죠. 한 번은 언니가 제 우산을 가져가는 바람에 흠뻑 젖어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깟 비 좀 맞는 게 대수냐면서 처량한 척하지 말라고 혼쭐을 내시더라고요. 게다가 양부모님과 언니는 저를 빼고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람 일이라는 건 모르는 거야. 네가 언젠가 우리 곁을 떠날지도 모르는데 굳이 흔적을 하나라도 더 남길 이유가 없지 않겠어? 서운해하지 말아라. 우리가 의식주 제공해 주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줄 알아야지. 결국 저는 찬밥 신세로 지내다가 파양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짐처럼 고아원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저는 파양당하고 돌아왔다는 이유로 고아원에서도 애물단지 취급을 받게 됐어요. 고아원 선생님들은 제가 문제가 있어서 쫓겨났을 거라고 생각하셨습니다. 미림이 쟤는 밥상을 차려줘도 걷어차버리네. 입양까지 갔으면 그 기회를 귀하게 여겨서 열심히 지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예쁨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했어야지. 그러니까 도대체 뭐 어떻게 지냈길래 파양당하고 돌아온 거래? 괜히 우리 고아원 평판만 안 좋아지면 안 되는데 쟤만 생각하면 기분이 깝깝해진다니까. 저는 실패작 취급을 받으니까 너무 괴로웠습니다. 열심히 살아봤자 아무도 좋게 봐주기는커녕 미워하는 게 힘들었어요. 고아원 선생님들은 제가 다시 입양 가게 될 가능성은 현저히 적으니 일이라도 도우라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청소할 때면 일부러 저한테 가장 지저분한 구역을 떠맡기시더라고요. 게다가 고아원에 있는 동생들도 제가 파양당했다고 하니 기운이 옮을까봐 두렵다며 거리를 뒀어요. 야, 너 미림 언니 옆으로 가지 마. 저 언니 완전 재수없는 것 같아. 우리도 겨우 입양 갔다가 파양되기라도 하면 어떡해? 조심해야 돼.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튀어나오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가 갈 곳이 따로 있겠나요? 고아원에 머물러도 되는 시기까진 최대한 버티는 게 상책이었죠. 그렇게 저는 성인이 되어 고아원을 나왔는데요. 어차피 돈도 없고 가족도 없었기 때문에 대학은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공장으로 들어가서 일을 시작했어요. 고아원 안에 있는 것도 편안하지 않고 진짜 괴로웠는데요. 공장은 다른 차원의 괴로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무척 기뻤어요. 하지만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고 몸으로 때우려니까 돌아버리겠더라고요.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어요. 기계 소리에 귀는 먹먹하고 체력은 갈수록 바닥났죠.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생활이 매일 반복되니까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다른 직원들이랑 다닥다닥 붙은 채로 컨테이너 안에서 쪽잠을 잤어요. 미림 씨, 그쪽 자리 여유 있지 않아? 조금만 더 옆으로 가봐. 나 답답해 죽겠어. 숨쉬기 불편하니까 잠도 안 와. 최대한 옆으로 붙은 게 이 정도예요. 저도 답답한데 겨우 참고 있어요. 지금 여유 있는 공간이 아예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느라 매일 잠을 설치는데 기계 돌아가는 앞에서 괜히 졸면 안 되잖아요. 사고 치는 것뿐만 아니라 저까지 크게 다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했습니다. 저는 인생으로부터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고 간절했어요. 혹시 다치게 되더라도 산재 처리 받지 못하는 상황이 허다했기 때문에 항상 압박감에 시달렸죠. 그러던 어느 날 공장에서 일하며 재단의 후원을 받게 됐습니다. 같이 일하는 이모가 신청해보라고 권유하셨거든요. 미림아, 너 일머리가 잘 굴러가는 걸 보면 똑똑한 것 같은데 여기서 청춘 썩히기 아깝지 않아? 지금같이 새로운 정보가 쏙쏙 잘 들어갈 때 공부해봐. 나는 이제 공부해도 머릿속에 잘 안 들어가더라. 너라도 후원 받으면 괜찮을 것 같아.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원래 공부에 뜻이 있었던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었어요. 과연 저 같은 사람도 후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미리 겁먹는 거 아니다. 무조건 기회가 있으면 도전해봐야 하는 법이야. 나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 봐라. 너는 아직 미래가 창창하니까 뭐든 시도해보는 게 맞아. 처음에는 신청하는 게 의미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분명 경쟁률도 높을 거고 공장에서 일하며 공부를 병행하는 게 쉽지 않을 테니까요. 게다가 공부는 돈 많고 여유 있는 사람들의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운이 좋게도 재단 후원자로 선정됐어요. 그동안 인생이 고달팠던 게 여기에 운을 몰빵하기 위해 그런 거였나 싶었죠. 진짜 복권이라도 당첨된 것처럼 얼떨떨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학창 시절에는 몰랐지만 제가 공부를 꽤나 잘하더라고요. 학창 시절에는 저를 지켜봐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딱히 흥미 없었거든요. 역시 내가 보는 눈이 있다니까. 너 요즘 공부하는 거 보면 후원 받아보라고 알려주길 잘했단 생각이 들어. 너도 신청 안 했으면 후회할 뻔했지? 네, 이모 알려주셔서 고마워요. 저랑은 상관없는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공부할수록 재미있는 것 같아요. 어렵긴 하지만 뭔가를 알아간다는 게 이렇게 즐거울 줄은 몰랐어요. 저는 재단의 후원을 받는 만큼 보람찬 성과를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임했더니 의미가 있었죠. 저는 교원 자격증도 취득했어요. 그리고 후원해준 재단에서 채용 공고가 났길래 지원했습니다. 저를 후원해줬던 재단은 중고등학교 장애인 학교까지 둔 꽤 규모가 큰 곳이었거든요. 저는 재단을 위해 은혜 갚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답니다. 그렇게 저는 재단에서 운영하는 중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일단 채용됐어요. 정식 채용은 아니었지만 솔직히 감격스럽더라고요. 학창 시절 그렇게 눈물 많고 상처투성이었던 제가 이제는 학생들에게 무언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된 거잖아요. 꿈일까봐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하루하루가 소중했기 때문에 무슨 상황에서든 무조건 긍정적으로 이겨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처음 교무실에 배정을 받았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긴장 반, 설렘 반으로 가득했어요. 그런데 제 자리가 부장교사의 옆자리더라고요. 부장교사는 여자였는데요. 직급은 부장이지만 저랑 나이대가 비슷해 보였습니다. 내심 반가운 마음도 들었던 것 같아요. 친밀한 동료로 조금은 편하게 지낼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금방 제가 보는 눈이 없었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세상이 좋아지긴 했어요, 그쵸? 박미림 선생님 같은 공순이 출신이 이런 자리까지 올라오다니. 재단 후원 받은 사람치고 꽤 높은 자리까지 올라온 것 아닌가요? 본인도 설마 이런 횡재가 있을 줄은 몰랐죠? 생각지도 못한 기회를 잡은 만큼 남들보다 배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도 성실하게 채용 절차 밟고 들어온 거예요. 이 자리에 부끄러운 마음을 가질 필요는 없는 거죠. 성실하다는 걸 누가 판단하는 건데요? 아주 그냥 자신만만하네.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는지 지켜볼게요. 괜히 애들 공순이 되라고 할까봐 걱정스럽네요. 제가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지금까지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장교사는 저한테 갑질도 엄청 했어요. 교무실 청소를 돌아가면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저한테만 서랍장 밑까지 무릎 꿇고 닦으라고 하질 않나. 회의록 정리도 무조건 제 몫이더라고요. 심지어 다른 선생님들 커피 심부름까지 저더러 하라고 눈치를 주는 겁니다. 다른 선생님들도 민망하게 생각하실 정도였어요. 아침 조회 때도 일부러 제 자료만 출력 안 해주고는 고장나서 그랬다며 시침을 뗐죠. 그리고 수업 준비하다가 복사기가 고장났길래 부장교사에게 양해를 구했거든요. 그런데 교무실이 떠나가라 저를 비웃더라고요. 너무 웃기다. 일부러 개그하려는 거 아니죠? 어떻게 공순이 출신이면서 기계 하나를 제대로 못 다루는 거예요? 배꼽이 빠질 것 같네 진짜. 진짜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얄팍하게 텃세 부리는 거라고 생각해서 무시하고 넘어가려 했어요. 이 학교에서 어떻게든 열심히 살아남고 싶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온실 속의 화초로 살아왔다면 눈물 났겠지만 별별 인간을 다 만나봤잖아요. 그래서 버텨보겠다고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장교사는 선을 제대로 넘더라고요. 뭐 저한테만 그런 거였다면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참았을 겁니다.
그런데 공순이 출신이라는 걸 다른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학생들 앞에서까지 언급하며 조롱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는 부모님한테 항상 감사해야 돼. 얼마나 복받은 건지 알긴 하니? 박미림 선생 좀 봐. 고아원에서 자란 데다 공순이 출신으로 이렇게 아등바등 살아서 간신히 기간제 교사까지 됐잖아. 너희는 아무리 못해도 박미림 선생보다는 더 좋은 직업을 가져야 하지 않겠어? 진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부장교사 아침에 뭐 잘못 먹고 왔나 싶더라고요. 순간적으로 학생들의 눈빛에서 동정이 느껴졌어요. 그게 얼마나 치욕스러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다른 선생님들한테는 꼬박꼬박 선생님이라고 부르더니 저한테는 그냥 선생이라고 칭하더라고요. 제가 열심히 살아온 과거를 함부로 짓밟고 비웃으니까 우라통이 터지는 것 같았어요. 물론 제가 사람들이 기대하는 일반적인 스펙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정정당당하게 채용 공고를 통해 합격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낮잡아 보는 걸 보고 10여 년 동안 공장 바닥에서 산전수전 다 겪으며 살아왔는데 길바닥 출신한테 대하듯이 한번 맞서줄까 싶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따져 물었죠. 저도 이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과거 공장에서 일했다고 해서 제가 남들보다 못난 사람인 게 아니에요. 학생들 앞에서 말할 때는 특히나 조심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머, 이분 또 살아있나 보네. 어디서 따박따박 말대꾸 하려 드는 거야. 눈도 동그랗게 뜨고 기가 막힌다. 이래서 막 살아온 사람이랑 엮이면 안 된다니까. 저는 예의 지키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생님이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실수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직업이 선생이라면 특히나 도전해 나가는 사람을 짓밟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자부할 수 있을 정도로 성실하게 살았으니 누구도 깎아내릴 권리가 없어요. 부장교사는 제가 이렇게 받아쳐버릴 줄 몰랐나 봐요.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틀린 말을 하진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언성을 높이진 않았습니다. 대신 일을 가면서 두고 보자며 사라지더군요. 솔직히 헛웃음만 흘러나왔어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말이 있는데 왜 저러고 사는지 모르겠더군요. 하지만 얼마 안 가서 부장교사가 도대체 왜 그렇게 당당하게 사는지 알아버렸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나이 정도에 벌써 부장교사가 된 건지 의아하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부장교사가 이사장님의 손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사장님의 손녀의 말에 반박해버린 상황이 되고 만 거예요. 게다가 이사장님의 손녀한테 두고 보자는 경고를 들은 상태였죠. 심지어 교장 선생님도 이사장님의 며느리라고 했습니다. 이사장님의 아들도 같이 근무 중이라는데 이 사람은 어리버리해서 학교 일도 제대로 안 한다고 했어요. 그저 머리만 차지해서 월급 받아간다고 했죠. 덕분에 교장 선생님이 훨씬 파워 있으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장교사가 뭐라고 고자질 했는진 몰라도 교장 선생님까지 교무회의에서 저를 노골적으로 혼내셨어요. 제가 불시에 복도를 돌아다니면서 선생님들이 수업 진행을 어떻게 하시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은 다 너무 좋아요. 우리 학교의 보물이세요. 딱 한 분이 자꾸 마음에 걸리는데요. 박미림 선생님. 저는 공개적으로 언급되니까 낯뜨거워서 쥐구멍에 숨고 싶었습니다. 박미림 선생님 수업만 위험이 없어요. 애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강을 잡아야 하는데 카리스마가 부족하다고요. 스스로 많이 발전해야 한다는 걸 모르시겠어요? 꼭 이렇게 제가 피드백 해드려야 해요. 다른 선생님들이 어떻게 수업 진행하시는지 참고해서 좀 많이 배우세요. 괜히 자신만만하다가 큰 코 다칠 거예요.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그냥 수긍하는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억울한 게 솔직한 심정이었어요. 왜냐하면 정작 학생들은 제 수업이 가장 재미있다면서 열심히 집중하는 편이었거든요. 제 수업 시간에 자는 애들도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저야말로 복도 지나가다 보면 부장교사 수업 시간에 거의 헤드뱅잉 하듯이 자는 애들을 보곤 했어요. 엉뚱하게 타깃이 되어 지적받으니까 서러웠죠. 하지만 기간제 교사 신분으로 뭘 할 수 있었겠어요.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더라도 참아야 했죠. 공장에서 일했을 당시에도 그렇고 상사가 하는 말에 굳이 일부러 다 신경 써가면서 상처받을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정말 우연하게 교장 선생님의 비리를 알게 됐습니다. 그날따라 일이 많아서 교장 선생님에게 직접 보고드려야 할 게 있었어요. 그런데 자리를 잠시 비우셨다면서 앉아서 대기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교장 선생님을 기다리다가 통화를 엿듣게 된 거예요. 자라나는 애들이 의욕만 있으면 철도 씹어먹잖아요. 괜히 부실하네, 허접하네 하면서 불만 가지지 말고 주어진 거나 양껏 먹으라고 해요. 자꾸 맛없다면서 남기는 꼬라지를 보면 꿀밤이라도 쥐어받고 싶다니까요. 사실 우리 학교가 부실급식이라서 학부모 민원도 꽤나 있고 학생들도 이거 먹느니 굶는 게 낫겠다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심지어 급식 시간을 벌 받는 시간이라고 부르는 학생들도 있었어요. 나물 반찬이 비쩍 말라 있거나 축축해서 맛을 충족시켜주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고기 반찬이 나오더라도 고기보다 기름 덩어리가 더 많이 보인다고 했죠. 그런데도 급식 업체가 바뀌지 않고 있어서 의아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통화를 들어보니 교장 선생님이 급식 업체와 짜고 뒷돈을 챙기고 계시더라고요. 저랑 눈이 마주치시자마자 교장 선생님은 당황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상황을 모면하려 애쓰셨죠. 저는 침착하게 교장 선생님에게 조언을 드렸어요. 아무리 건강하고 팔팔한 나이라고 해도 한창 성장기 아이들인데 먹는 걸로 장난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가끔씩 굶는 애들도 보였거든요. 애들 공부하고 머리 쓰려면 먹는 것도 잘 먹어야 하죠. 교장 선생님이 현명한 판단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사가 하는 일이 뭔지 알아요? 애들만 잘 가르치시면 되는 겁니다. 괜히 하극상으로 이렇게 끼어들 생각하지 마세요. 애들이 굶는 건 또 언제 본 거예요? 그런 거 구경하러 다닐 시간에 수업 퀄리티나 신경 써요. 제가 차분하게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교장 선생님은 들은 척도 안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제대로 미운 털 박힌 것 같았어요. 다른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은근슬쩍 소외되기 시작했고요. 결국 정규 교사 채용에서도 떨어졌거든요. 이 학교는 기간제로 일하다가 정규 채용되는 교사가 꽤 있다고 들었는데 저는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기간제로 근무하면서 유일하게 제가 정을 붙일 수 있고 저를 보호해 주신 선생님이 한 분 계셨거든요. 말수가 많은 편도 아니셨고 보통 무턱대고 끼어들지도 않으시던 분인데 이상하게 저한테만은 말을 걸어주셨단 말이에요. 그 선생님이 제가 정규 채용 떨어졌다고 하니까 안타까우셨나 봐요. 저를 조용히 부르시더라고요. 미림쌤은 학생들한테 애정도 가득하고 헌신하는 편이라서 계속 교사로 일하면 좋을 것 같아. 비록 우리 학교에서 일하는 건 어렵게 됐지만 이 세상에 학교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니까. 선생님은 저한테 다른 학교를 추천해 주셨는데요. 이 재단에서 운영하는 학교 중에 지방 산골에 있는 장애인 학교가 교사가 부족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지원하면 바로 고용될 확률이 높으니 가보라고 하셨죠. 저는 찬밥 더운밥 가릴 처지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교사가 부족한 곳이라 제가 필요하다고 하니 마음이 움직이더라고요. 제가 존경하는 선생님이 저를 좋게 봐주시니까 상심했던 마음에 다시 생기가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여기서 이런저런 일이 있었겠지만 괜히 상처받고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 교사란 직업은 결국 학생들을 잘 이끌어 나가야 하는 거잖아. 괜히 서로 싫은 소리 해가면서 기싸움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주변에 휩쓸리지 말고 앞만 보고 가도록 해. 솔직히 정규 채용 떨어지고 나서 많이 기죽어 있었는데 가슴이 뭉클해지는 위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 말씀대로 이력서를 냈어요. 굳이 지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거의 바로 채용되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타이밍이 잘 맞으니까 저한테 운이 있다고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장애인 학교라고 해서 꼭 특수교육과를 나오진 않아도 괜찮았어요. 저는 경계성 지능장애 아이들을 가르치기로 했죠. 그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첫 출근을 했는데요. 분위기가 미묘하더라고요. 저는 또 부장교사 같은 인간이 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교직원들이 노골적으로 수군거리는 거예요. 저한테 말을 거는 것도 아닌데 내용을 다 들을 수 있을 정도였죠. 뭐야? 이 사장님 손녀 아니야? 왜 여기로 온 거지? 우리 감시하려고 친히 행차하신 걸까? 너무 똑 닮아서 도대체 모른 척을 할 수도 없는 수준이네. 그러니까 차라리 안 닮은 사람을 보내든지 이렇게까지 빼닮은 사람을 보내는 건 우리 보고 눈치 좀 보라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겠어? 완전 복사 붙여넣기 수준이라 당황스럽다. 볼 때마다 이 사장님 생각나는 것 같네. 우리 학교는 조용한 편인데 무슨 쑥대밭을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건지 걱정스러워. 딱 들어봐도 교직원들은 저를 이 사장님과 닮았다며 놀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가워하는 눈치가 아니고 다들 하나같이 떨떠름하게 생각하는 눈치더라고요. 이사장님 며느리랑 손녀가 재단에서 운영하는 중고등학교는 꽉 잡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제 장애인 학교까지 진출시킨 걸까봐 싫어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사장님과 어떤 관계도 없는데 얼떨결에 왕따까지 당했습니다. 복도에서 누구라도 마주치면 제가 90도로 인사드렸거든요. 그런데 단 한 명이라도 상냥하게 받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회의가 있을 때도 일부러 저만 빼놓고 단체 채팅방에서 의논하는 것 같았죠. 게다가 공용 게시판에 붙이는 공지도 제가 확인하기 어려운 방향에 게시하더라고요. 심지어 복사기 사용 예약해놓은 상황이라 쓰는 건데도 빈정거렸습니다. 믿을 만한 가족이 있으셔서 복사기 오래 쓰시는 건가요? 다른 사람들도 써야 하는데 좀만 배려해 주시지 그러세요? 일부러 그러시는 건 아니겠지만 저희도 동료로서 존중받고 싶거든요. 그리고 굳이 따지자면 저희가 이 학교에 먼저 온 엄연한 선배잖아요? 저는 이사장님 얼굴 뵌 적도 없으니까 당황스러웠습니다. 낙하산이라면서 수군거리던 게 이건가 싶더라고요. 차라리 저한테 노골적으로 이사장님과 무슨 사이냐, 어떤 의도로 이 학교에 왔냐 물어보면 시원하게 대답해 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대놓고 질문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해명할 수 있는 기회도 딱히 없었던 거예요. 제가 먼저 말하면 더욱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저잖아요. 이사장님 며느리랑 손녀, 그 모녀한테 누구보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서 이를 갈다가 온 거라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제가 전에 다니던 학교에서 있었던 만행들을 알려줘도 이런 식으로 나올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은 이 지역에 터를 잡고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 학교에는 일주일에 2번씩 오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이사장님이 오시면 모든 오해가 풀리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만을 손꼽아 기다렸죠. 그렇게 이사장님이 막상 방문하셨는데요. 제가 봐도 진짜 똑 닮았더라고요. 이사장님이 젊으셨을 때 딱 저같이 생기셨을 것 같았어요. 이사장님 역시 저를 보자마자 눈을 동그랗게 뜨시더니 잠깐 멈춰 서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예의 없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이상하게 눈을 뗄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사장님은 아무 말 없이 바로 본인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오해했던 것 같아서 사과하고 싶어요. 진심으로 곤란하게 만들어서 미안해요. 앞으로는 한 학교에서 같이 일하는 사이로 잘 지내고 싶어요. 정말 많이 노력할게요. 저도 진짜 죄송해요. 진작 한번 물어봤으면 됐을 텐데 왜 괜히 겁먹어서 가시를 세웠는지 모르겠네요. 다신 그러지 않을 테니 친하게 지내요. 저랑 이사장님이 딱 봐도 서로 사이가 살가워 보이지 않으니까 교직원들의 오해가 풀리기는 했습니다. 저는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다행스러웠어요. 그리고 학교 생활이 훨씬 편안해졌죠. 쉽게 마음이 누그러지는 걸 보고 누군가는 자존심도 없냐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사장님의 며느리와 손녀에게 당해봤기 때문에 사람들이 치를 떠는 게 이해가 가더라고요. 도대체 얼마나 악명 높게 굴었길래 제대로 마주한 적 없는 사람들까지 이렇게 만드나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이사장님이 원래 오시기로 한 요일이 아닌데 갑작스럽게 방문하셨어요. 교문으로 이사장님 차가 들어오길래 무슨 일 있으신가 했죠. 그런데 저만 따로 부르시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해고당하는 줄 알았습니다. 전에 근무했던 학교에서 이사장님 며느리와 손녀가 고자질한 게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이사장님 방에 들어갔어요. 갑작스럽게 불러서 미안해요. 하지만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일이 있어요. 이 서류 한번 진지하게 읽어봐요. 이사장님은 가방 속에서 어떤 서류를 하나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내밀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조용히 저를 바라보셨죠. 저는 서류를 받고 한동안 멍하니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진짜 눈앞에 있는 내용이 현실이 맞나 싶었거든요. 아무리 봐도 믿기 힘들었는데요. 이사장님이 저한테 이런 수고를 들여가면서 장난치실 이유가 없잖아요. 서류의 내용은 조송 관계를 검사하신 거였습니다. 이사장님이 비서를 시켜서 제 머리카락을 입수하셨고요. 저는 이사장님의 손녀가 맞다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믿기 힘들 수밖에 없는 거 알아요. 하지만 처음 봤을 때 얼굴을 보자마자 모른 척하기 힘들었어요.
마찬가지로 이상하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날 그렇게 저랑 눈 마주친 거겠죠? 이사장님은 위치가 있으시다 보니 포스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저한테 어쩐지 다정한 눈빛을 보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사장님한테 어리버리하다고 소문이 자자한 아들이 한 분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 사람의 딸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사장님의 손녀가 맞는 거예요. 제 아빠라고 하는 인간이 밑돌이 간수를 잘못해서 옛날에 우리 엄마랑 짧게 연애를 했다는데요. 막상 우리 엄마가 임신했다고 하니 겁이 나서 잠수 이별을 해버린 겁니다. 엄마는 하루아침에 연인에게 배신당한 건데도 저를 책임지기 위해 노력하셨대요. 배가 산처럼 부른 상황에서도 제가 태어났을 때 부족함 없이 키우고 싶어서 아르바이트를 다녔다고 하셨죠. 이런 가슴 아픈 사연도 이사장님이 알아봐 주신 거였어요. 저는 엄마에 대한 기억이 따로 없으니까요. 조송 관계가 맞다는 결과가 나오고 나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과거의 일들을 조사하셨대요.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누군지도 모르는 부모님을 원망했는데 엄마의 뒷이야기를 들으니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얼마나 막막했을까 싶었죠. 제가 존재도 모르던 할머니와 만나게 되다니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돌아가신 엄마가 제가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가련해서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이사장님이자 제 할머니도 저랑 똑같이 생각하시는 것 같았죠. 어떻게 이렇게 만날 수 있었던 건지 모르겠구나. 아예 세상에 있는 줄도 몰랐던 손녀를 찾게 되다니. 도저히 얼굴을 보면 모를 수 없었지만 세상에 많고 많은 학교 중에 어떻게 우리 재단에서 운영하는 학교에 근무하게 된 건지 기적 같아. 역시 하늘이 무서운 법이야. 이사장님도 감정이 왈칵 올라오신 것 같았습니다. 저를 보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저한테 용서를 구하셨어요. 내가 대신해서 무릎이라도 꿇고 싶은 심정이야. 아들 하나 잘못 키우는 바람에 책임지지도 않고 막 살아서 괜한 손녀를 고생시켰구나. 내가 몇 번을 사과해도 모자랄 것 같아. 얼마나 고생스러웠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저릿하다. 사실 저는 이사장님이 용서를 구하실 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도 진심으로 사과하시니까 이상하게 와닿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저를 키우기 위해 아등바등 애쓰셨대요. 추운 겨울에도 저를 포대기에 싸매고 새벽부터 일하러 나가셨다고 하더군요. 혼자 나가는 것도 힘드셨을 텐데 저까지 챙기느라 얼마나 고달프셨을까 싶었습니다. 게다가 하루 2시간도 제대로 자지 못하는 날이 많으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언젠가 저를 어린이집에 보내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해서 본인은 일을 하면서도 하루 한 끼로 버티셨다고 했죠. 결국 원래 몸이 약하신 편이었기 때문에 병으로 세상을 떠난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어릴 적에 벌어진 일이라 기억에도 없는 게 마음 아팠어요. 저를 이 세상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신 분이 얼마나 헌신하셨는지 감히 몰랐던 거잖아요. 제가 엄마의 생명을 갉아먹은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제 인생도 그렇게 어려웠는데 홀몸이라 그나마 견딜 수 있었거든요. 우리 엄마가 저를 책임지려 노력하셨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던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엄마를 그리워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아들의 죗값을 치른다고 생각하면서 살게. 앞으로 네 인생이 부족함 없이 흘러갈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고 싶구나. 부담스럽더라도 네 엄마를 위해 받아줬으면 좋겠어. 너는 누가 뭐라 해도 내 손녀라는 거 잊지 말아라. 이사장님은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셨습니다. 저는 사실 학교에서 교사로 계속 근무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만족스럽기는 했어요. 그런데 문득 나름 선생으로서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바로 이사장님의 며느리인 교장 선생님과 손녀인 부장교사의 반응이었죠. 저는 이사장님에게 용기를 내서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폭로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급식 비리를 저질렀고 부장교사는 말 같지도 않은 갑질을 했으니까요. 이렇게 감동적으로 저를 반겨주셔서 감사한 와중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어요. 교장 선생님이 급식 업체랑 결탁해서 뒷돈을 챙기고 계세요. 그래서 학생들이 도저히 먹기 힘든 급식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부장교사도 교무실에 이상한 분위기 조성해가면서 갑질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급식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한다고 강조드렸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교내에서 파워가 있다 보니 괜히 발뺌하면 안 되니까요. 이사장님은 저한테 모든 상황을 보고받으시고 분개하셨어요. 아들 새끼 나사 하나 풀려가지고 다니길래 그나마 며느리 하나 믿었던 건데 이런 식으로 실망하게 만들어? 그리고 부장교사라는 게 무슨 교무실 안에서 잡돌이를 하고 있는 거야. 도저히 내가 이것들을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되겠다. 이사장님은 근근히 급식 관련해서 소문이 들리는 건 알고 계셨지만 그저 소문으로 치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재단이 어려운 상황도 아니었으니까요. 설마 진짜 학생들 먹거리 가지고 장난질하고 있을 줄은 몰랐대요. 어떻게 성장기 청소년들을 상대로 그럴 수 있냐며 노여워하셨죠. 그렇게 이사장님은 바로 움직이셨습니다. 미리 언질도 주지 않으시고 학교에 긴급 방문하신 거예요. 교장 선생님은 깜짝 놀라서 만류하시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신경 쓰실 필요는 없어요, 어머님. 말씀이라도 미리 해주시고 오셨다면 좋았을 텐데요. 저한테 맡겨주시면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이사장님은 교장 선생님이 뭐라고 식은땀 흘리며 말리든지 아랑곳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눈으로 직접 급식 상태를 똑똑히 확인하시더라고요. 심지어 학생들한테도 가까이 가서 급식을 피드백해달라고 요구하셨어요. 당연히 학생들은 맛없고 시들시들하다며 아우성이었죠. 교장 선생님은 그동안 신뢰받은 며느리라는 것 하나 믿고 학교에서 본인 세상처럼 군림한 것 같았지만 이사장님이 실체를 알아버리셨기 때문에 소용없었습니다. 어머님, 일부러 편식하지 말라고 신경 썼던 거예요. 애들이 입에만 좋은 음식을 먹으면 건강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요즘 애들이 워낙 자극적인 것만 좋아하거든요. 교장 선생님은 열심히 해명했지만 당장 생기 없이 푸석거리는 샐러드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런 얄팍한 핑계가 통할 거라고 생각한 게 비웃음 나오더라고요. 교장 선생님은 거의 울상이 되어서 애걸복걸했어요. 하지만 이사장님은 쳐다도 보지 않으셨죠. 그리고 교직원들까지 모두 보는 앞에서 해임할 거라고 예고하셨습니다. 나한테만 피해를 준 거라면 딱 한 번 더 기회를 줬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학생들을 상대로 그런 짓을 벌여? 너는 무조건 해임될 거니까 그렇게 알아라. 내 마음은 바뀌지 않을 거니까 괜히 귀찮게 일만들 생각하지 말고. 교장 선생님은 중징계성 해임이었기 때문에 퇴직금까지 박탈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은 학생들에게 사과하면서 한 학기 동안 전교생 급식비 무료라고 선언하셨어요. 물론 급식 업체도 바꿔주겠다고 약속하셨죠. 학생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뭉클했어요. 그리고 교사들 사이에서 교장 선생님 믿고 갑질하던 부장교사도 암암리에 여기저기 고발이 들어왔습니다. 이사장님은 바로 부장직을 해제하셨죠. 부장교사는 그렇게 남들 위해서 내려다보는 걸 좋아하더니 본인이 눈치 보게 생기니까 스스로 나가더라고요. 저는 급식 비리 사건을 이사장님에게 제보했기 때문에 신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미 떠난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책임감을 갖고 알려줘서 고맙구나. 너 같은 마음을 가진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맞다고 생각해. 앞으로도 학생들 곁에서 바른 길로 인도하고 지도해줬으면 좋겠어. 이사장님은 저를 따로 불러서 고맙다고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기간제 교사로 있었던 학교로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제안하셨습니다. 제가 정말 도움이 되는 존재인 것 같아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당장 도시로 돌아가고 싶진 않더라고요. 저 당분간은 여기 시골에서 지내고 싶어요. 도심에서 치열하게 사는 건 잠깐 미뤄두고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만끽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랑도 정들어서 우선 제가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 나는 네 뜻을 존중하고 싶은 게 가장 크다. 네 말을 들어보니까 마음이 놓이는구나. 내가 모르는 사이에 네가 고생만 한 것 같아서 미안했는데 그 와중에도 긍정적으로 나아가려는 게 정말 멋져. 이사장님도 제가 선택한 길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제 결정에 크게 감동하신 눈치더라고요. 그리고 이사장님은 아빠도 학교에 더 이상 발딛지 못하도록 내쫓으셨어요. 당연히 한량같이 하루를 보내려고 출근했다가 냉랭하게 문정박대 당하니까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누군지 알아? 여기서 근무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누구 아들인지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왜 내 자리를 빼버리겠단 거야? 누가 감히 나를 내쫓으려고 하는 거냐고? 다들 겁도 안 나나 보지? 왜? 내 와이프가 교장에서 쫓겨났으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남은 것 같아? 우리 어머니가 누군지 몰라? 내가 쫓아낸 거니까 당장 그 입 다물지 못해? 도움도 안 되면서 살았으면 지금이라도 반성할 생각부터 해야지. 왜 엉뚱한 사람들한테 큰 소리를 치고 있어? 너 때문에 내가 얼굴이 뜨거워서 살 수가 없다. 아빠는 이사장님이 직접 노여워하시니까 완전히 쫄아서 줄행랑 치듯이 학교를 빠져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사장님은 저를 손녀라고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유언장에도 추가할 거라고 선언하셨죠. 아빠는 제가 본인 딸이라고 하니 얼빠진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전 교장 선생님과 전 부장교사는 엄청 불만이 많아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이사장님에게 단단히 찍혔기 때문에 눈치 봐야 해서 별말은 못했습니다. 반발하려다가 오히려 이사장님에게 크게 혼났거든요. 내가 내 손녀한테 재산 물려주고 싶어서 유언장 바꿀 거라는데 니네들이 무슨 참견을 하려는 거냐? 그동안 내 얼굴에 먹칠하고 있었으면 얌전이라도 있어야지 어디서 목소리를 높이려고 들어? 전 교장 선생님과 전 부장교사가 고개를 조아리는 모습을 보니 웃음이 나왔습니다. 물론 겉으로 티내진 않았어요. 아빠는 제가 본인 딸이라고 하니 궁금하셨나 봐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시골 학교까지 찾아오셨거든요. 제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시면서 신기해하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시면서도 이사장님 마음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나도 몰랐던 다 큰 딸이 있다고 하니 너무 신기하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며? 내가 네 엄마한텐 100번을 사죄해도 모자라긴 하다.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부녀지간으로 지내도 좋아. 그런데 네가 우리 어머니 좀 설득해주면 안 될까? 우리 어머니가 너를 많이 예뻐하시던데 내 와이프랑 딸까지는 아니어도 나는 살 길 찾을 수 있게 도와주라. 내가 네 아빠라며. 하실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면서 무슨 살 길을 찾아달래요. 저야말로 맨 땅에 헤딩해가면서 살았는데 뭐 느끼는 거 없으세요? 어떻게 그 나이 먹고도 할머니한테 손 벌리려고 하시는데요. 이런 소리 하실 거면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저는 진짜 기가 막혀서 속이 뜨거웠습니다. 아빠는 저에게 진정한 사과를 하러 왔다기보단 어떻게든 이사장님과의 끈을 다시 잇고 싶어서 눈치 보러 온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아빠를 칼같이 거절해서 돌려보냈고 바로 이사장님에게 꼰질렀어요. 이사장님은 그나마 아빠가 갖고 있던 차까지 모두 회수하셨습니다. 헛소리하고 다닐 바엔 집안에 틀어박혀 있는 게 훨씬 낫겠다. 어디 돌아다닐 생각하지 말고 벽이나 보고 있어라. 아빠라고는 하지만 솔직히 쌓인 정이 없어서 통쾌하기만 했습니다. 이사장님이 제 편 들어주시니까 든든하기도 했고요. 전 교장 선생님과 전 부장교사도 아빠와 비슷한 결말을 맞이했어요. 전 교장 선생님은 급식 비리 사건을 일으켰고 전 부장교사는 갑질했기 때문에 다른 사립학교로 옮기지도 못했거든요. 여태까지 뒷돈으로 구매했던 것들을 중고로 팔아넘기면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벌어놓은 것들이 분명 적지 않을 텐데 이사장님 믿고 그냥 써버린 것 같았어요. 진짜 셋 다 한심한 가족이라고 생각했죠. 사연을 쓰고 있는 지금은 일상이 고요하고 평화롭습니다. 시골 공기가 이렇게 맑은지 처음 알았지 뭐예요. 아이들과 정붙이며 하루하루 수업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새삼 느끼고 있어요. 아이들도 저를 잘 따라주고 있거든요. 저는 아이들한테 삶이라는 게 아무리 험하고 꼬이는 순간이 와도 결국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 제가 그런 인생을 직접 경험해봤으니까요. 하루는 수업 끝나고 복도에서 우연히 한 아이가 친구한테 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커서 박미림 선생님처럼 될 거야. 선생님은 정말 다정하셔. 게다가 아는 것도 많으시잖아. 나도 선생님이 되고 싶어. 해맑은 목소리를 듣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학교에서 올 수는 없으니 겨우 참았습니다. 제가 누군가의 롤모델이 되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고아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공장에서 혹사당하던 제가 이 자리까지 왔다는 게 기적 같아요. 앞으로도 저는 이 자리에서 아이들 곁을 지킬 거예요.
여전히 할머니의 재단이 운영하는 학교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이사장님이라고 부르는 게 편하기는 한데요. 가끔씩 둘이 만났을 때 할머니라고 불러드리면 너무 기뻐하세요. 이제 저에게도 가족이 생겼으니 더욱더 세상에 사랑을 나눌 거예요. 제 인생이 누군가의 마음 한켠이라도 건드릴 수 있었다면 그걸로 충분히 저에게도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DJ 현이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굴 한번 안 알려진 사람이 이런 긴 사연을 올린다니 어색하게 느껴지지만 오늘만큼은 저도 한번 털어놓고 싶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부터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모진 풍파를 견디고 선 나무가 더 깊은 뿌리를 내린다. 이 말 살아오면서 너무 절실하게 체감하게 되더라고요. 누구한테도 기대지 않고 오롯이 저 혼자 버텨야 했던 시간들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진짜 인생의 바닥도 여러 번 봤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세요? 믿었던 사람한테, 그것도 가장 가까웠던 사람한테 한순간에 발등 찍힌 적이 말이에요. 인생은 영화보다 더 기막힐 때가 있더라고요. 오늘 제가 풀어놓을 이야기는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히고 또 천천히 다시 일어나는 과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경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네요. 저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모든 게 시큰둥했어요. 엄청 부정적인 성격이었거든요. 제 자신을 돌이켜보면 진짜 어린아이답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가 칭찬을 해주더라도 인상을 찌푸렸고요. 생일 같은 건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기분이 안 좋아? 무슨 일 있는 거야? 선생님이 안아줄까? 뭐 원하는 거 있으면 한번 말해봐. 선생님이 들어줄 테니까. 선생님이 들어주시는 건 필요 없는데요. 제가 기분이 어떻든 선생님이랑 상관없잖아요. 괜히 참견하지 마세요. 제 기분은 제가 알아서 할 거니까요. 사연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뭐 이런 어린아이가 있었을까 싶으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요.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거든요. 이제는 이해가 좀 가실까요? 다른 친구들 중에는 입양되는 경우도 있었고 부모가 데리러 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날이면 다들 침울해져서 부러운 마음을 애써 삭히곤 했죠. 하지만 저는 실망스러워하지도 않았어요. 애초에 엄마가 진짜 돌아가셨다는 걸 제 몸으로 직접 경험했으니까요. 엄마가 저를 데리러 올 거라는 기대도 하지 않았던 거죠. 화재 사고가 있었는데요. 저는 엄마의 희생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엄마가 우리 딸 진짜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우리 딸 평생 엄마가 지켜주기로 했는데 약속 못 지켜서 미안하다. 하지만 엄마가 너를 목숨보다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것만은 절대로 잊지 마. 세상에서 제일 많이 사랑해. 엄마와의 마지막 순간은 세월이 한참 지난 지금까지도 가끔 꿈에 나와요. 꿈에서 깨고 나면 베개가 눈물로 가득 젖어 있죠. 가슴이 찢어지게 아픈 걸 보면 악몽인가 싶으면서도 그리웠던 얼굴을 봐서 마음이 놓이기도 하더라고요. 엄마는 저를 혼자 키워주셨습니다.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밤마다 들려주셨어요. 제가 한부모 가정이라는 이유로 기죽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셨던 것 같아요. 엄마는 퇴근하고 돌아오셔서 지친 몸이셨을 텐데 항상 제 일과를 물어보셨습니다. 저녁밥도 챙겨 드시기 전에 제 알림장을 확인하셨죠. 제가 속상한 일이 있어서 힘들어하면 한밤중에도 제 손을 잡고 같이 운동장을 걸어주시더라고요. 우리 딸이 엄마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예쁜 거 알지? 남들이 뭐라고 하든 기죽지 마. 너한테 티끌 만큼도 상처 줄 수 없는 사람들이야. 그냥 무시하고 너를 아껴주는 사람들에게 집중하면 돼. 저는 학교에서도 친구들도 많았지만 엄마가 가장 단짝 친구였습니다. 비록 어린 나이에 고아원으로 가야 했지만 엄마랑 지냈던 시간에는 사랑을 먹고 자랐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저는 엄마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성격이 모나게 변했던 것 같아요. 저는 데리러 와줄 사람이 진짜 없었으니까요. 고아원 선생님들은 희망을 버리지 말라고 당부하셨어요. 괜히 낙심할 필요 없어. 너희도 나중에 입양 가게 될 수도 있거든. 씩씩하게 밥 잘 먹고 있으면 언제든지 기회는 올 거야. 다들 언젠가 가족이 생길 거니까 너무 주저앉아 있지 말자. 저는 입양 가기 싫어요. 우리 엄마 말고 다른 부모님은 만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영원히 우리 엄마 딸이에요. 저는 마음속에 엄마의 존재가 너무나 컸습니다. 그래서 다른 누군가를 엄마라고 부르게 되는 일을 피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아원 친구들한테 심술도 많이 부렸어요. 지금 설마 부모님 기다리고 있는 거야? 아직도 포기 못했어? 너를 사랑하셨으면 진작 데리고 가셨겠지. 너는 지금 여기에 1년을 넘게 있는데도 아직 현실 파악이 안 되는 거야? 이제는 주제를 알 정도는 되지 않았어? 선생님이 기다려보자고 하셨거든. 너는 왜 말을 그렇게 하냐? 우리 아빠가 분명 다시 만나자고 했단 말이야. 아빠가 일이 바빠서 데리러 못 오고 있을 뿐이지 나를 버린 건 아닐 거라고. 일이 바쁘다고 애를 고아원에 두고 가는 아빠가 세상에 어디 있어? 너희 아빠는 그냥 너를 데리고 있기 불편하셨던 거야. 이유는 모르지만 바쁘다는 건 핑계라고. 제가 날카롭게 가시를 세우고 말을 뱉으면 누군가 한 명은 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당연히 그럴 때면 고아원 선생님들에게 크게 혼났죠. 팔이 떨어질 것처럼 벌서고 있었던 적도 있고요. 하얀 종이가 까맣게 되도록 한자를 베껴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 시절을 돌아보면 저는 혼나기를 바랐던 것 같기도 해요. 우리 엄마가 진짜 엄한 분이셨거든요. 제가 잘못을 저지르면 진짜 눈물이 쏙 빠지도록 혼내셨어요. 그래도 반성하면 따스하게 안아주시던 품이 그리웠죠. 엄마가 무섭게 말해서 속상했지. 그런데 엄마는 너 미워서 그러는 거 아니야. 우리 딸이 바깥에 나가서도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랬어.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 엄마랑 약속해. 그렇게 저는 다시는 되찾을 수 없는 엄마의 애정을 갈구하면서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일찍 꾸리고 싶다는 꿈이 있었죠. 엄마의 애정을 이제는 받을 수 없지만 제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저는 고아인데다가 대학은 갈 생각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저를 사랑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였죠. 저는 고아원에서 나오고 난 뒤에 바로 물류센터에 취직했습니다. 우선 돈부터 모아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진짜 고생스럽기는 했어요. 제가 갈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아서 버텼지만 하루 종일 박스를 들어 옮기느라 온몸이 쑤시더라고요. 다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일하세요. 제가 괜히 여기 중간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괜히 쉬엄쉬엄 하려고 하면 다음부터는 안 부를 거예요. 성실하게 임하세요. 본인 안전을 위해서도 아무렇게나 움직이면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여유를 부릴 수도 없었는데요. 관리자가 노하우가 있기는 한지 뒤통수에도 눈이 달린 것처럼 굴더라고요. 점심시간도 짧아서 밥 한 숟가락 밀어놓고 다시 작업장으로 뛰어간 적도 있습니다. 심지어 화장실 갈 시간도 부족해서 억지로 참았던 적도 많았죠. 같이 일하는 사람들끼리 위로할 여유도 없었고요. 그냥 하루하루가 전쟁터 같았습니다. 솔직히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싶은 나날도 많았는데요. 돈을 받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행복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물류센터 안에서 일만 열심히 했고 아직 세상 물정은 잘 몰랐거든요. 1급을 현금으로 봉투에 받았는데요. 그걸 가방에 넣지 않고 손에 쥐고 돌아다닌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한심하게 느껴지죠. 결국 은행에 가다가 소매치기가 붙었어요. 야, 이 나쁜 놈아. 그거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그냥 훔쳐가. 너도 네가 가서 돈 벌면 되잖아. 나는 부자도 아니고 그거 겨우 벌고 있는데 가져가냐? 저는 설마 그런 일이 발생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손쉽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단순히 돈을 빼앗긴 게 아니라 영혼을 털린 기분이 들더라고요. 저는 속상해서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인생이 뭐 이러나 싶었거든요. 남들이 보기에는 큰 돈이 아니었겠지만 저한테는 희망이었단 말이에요.
저한테는 조금의 행복도 허락되지 않는 것 같아서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너져 내릴 것처럼 서러워하고 있으니까 주변에 있던 제 또래의 남자가 말을 걸더라고요. 정확히 얼마를 잃어버렸는지 묻는 거였어요. 그리고 제가 대답하자마자 냉큼 찾아와 주겠다고 하더니 소매치기를 쫓아 달려갔습니다. 솔직히 이미 거리가 한참 벌어져 있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내심 기대하면서 기다렸죠.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남자가 진짜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제가 빼앗긴 돈이 있었어요. 봉투는 잃어버렸지만 돈은 돌려줄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울어요. 마음이 아파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남자가 꼭 백마탄 왕자님처럼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순진하게 남자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야 진실을 알게 됐는데요. 남자는 제가 하도 눈물을 흘리니까 달래주고 싶은 마음에 본인의 돈을 쥐어준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보답하고 싶은 마음에 밥을 샀어요. 앞으로는 현금을 그대로 손에 들고 다니지 마세요. 아무리 봉투 안에 들어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그나마 소매치기였지만 이상한 사람이 따라붙으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잘 몰라서 그랬어요. 제가 부자도 아닌데 설마 탐내는 사람이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 도둑질은 넉넉한 사람들이나 당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도 진짜 고마워요. 못 찾을 줄 알았는데 너무 기뻐요. 우리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서로 공통 분모가 크게 있었던 것도 아닌데 즐거워서 시간 가는 줄을 몰랐어요. 그렇게 저에게도 사랑이 찾아온 거예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처음으로 세상에 저만 바라보는 사람이 생긴 거죠. 저는 고아라고 해도 비웃지 않는 남자친구가 좋았습니다. 남자친구와 교제하게 된 건 제 인생의 전환점이나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고아원에서는 저만 바라봐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아무래도 고아원 선생님들이 돌봐야 하는 애들이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저만 각별하게 예뻐해주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남자친구는 말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이었죠. 날씨가 좀만 쌀쌀하다 싶으면 목도리를 풀어서 저한테 둘러주고요. 비가 갑자기 쏟아지면 본인은 다 젖으면서도 저를 먼저 가려주고 그랬어요. 남자친구가 제 생일 때 손글씨로 직접 편지를 써줬는데요. 그 어떤 선물보다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나는 너를 처음 봤을 때 우는 모습이 마음 아파서 도와준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첫눈에 반했던 건가 봐. 하루하루 같이 있어줘서 고마워. 앞으로도 내가 있을 곳은 무조건 네 옆자리였으면 좋겠어. 저 같은 사람도 누군가의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게 벅차더라고요. 첫사랑의 힘은 진짜 컸습니다. 물류센터 일은 여전히 고생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웃으면서 임하는 저를 발견하게 됐어요. 무거운 박스를 들고 움직이면서 행복해하고 있더라고요. 끼니도 제대로 못 챙겨 먹고 움직이는데 이상하게 힘이 계속 났어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건 사람을 생기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군대를 가게 됐어요. 저는 드디어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바로 또 이별이라 하니 상심할 수밖에 없었죠. 잠도 안 오고 밥도 안 들어갔어요. 남자친구도 풀이 죽은 저를 보면서 마음 아파하더군요. 그리고 아이디어를 하나 제시했습니다. 나는 너랑 결혼할 생각까지 있으니까 혼인신고를 먼저 하자. 그러면 입대하는 나도 불안해하지 않고 너도 내가 변심할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되잖아. 그냥 마음 편하게 기다리기만 하면 돼. 좋은 생각이다. 그러면 잠깐 떨어져 있더라도 다시 만나 사랑할 수 있잖아. 나는 무조건 고무신 거꾸로 신지 않고 기다릴 거야. 너도 다치지 않게 잘 다녀와. 한결 마음이 편안해졌어. 이제 걱정할 필요 없겠다. 저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군대 가기 전에 혼인신고까지 마쳤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는데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남편을 기다리는 동안 여기서 일하며 점수 따놓으면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물론 아직은 우리 둘 다 어려서 대놓고 교제 중이라는 사실은 비밀로 취직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인정받고 난 다음에 혼인신고 사실을 밝히고 싶었어요. 그런데 식당에서 같이 일하면서 시간을 보내니 알게 된 건데요. 시어머니가 본인 아들에 대한 자부심이 몹시 크시더라고요.
내가 우리 아들 삼수까지 시켜서 대학 보낸 거다. 비록 재수학원이랑 과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긴 했지만 정말 자랑스러워. 아들한테 쓴 돈은 하나도 안 아깝다. 우리 아들은 인물도 훤칠하니까 분명 괜찮은 며느리를 데려올 수 있을 거야. 시어머니는 항상 남편의 미래를 기대하셨습니다. 특히 며느리를 엄청 기다리시더라고요. 그럴 때면 저를 상대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주눅들게 됐죠. 그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입 다물고 열심히 일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직원들보다 2~3시간은 먼저 출근해서 준비했습니다. 재료 손질도 따박따박 해놓으니까 주방 이모들도 제 손이 빠르다며 인정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단골 손님들 같은 경우에는 취향도 외워뒀어요. 그리고 서비스를 나갈 때 고려해서 드렸죠. 틈만 나면 홀바닥을 닦고 테이블 정돈도 했습니다. 하루가 무슨 정신으로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였지만 시어머니에게 칭찬 한마디 듣고 나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더라고요. 너는 젊은 애라 내가 직원으로 뽑기 망설였는데 후회가 없다. 애가 눈치도 빠르고 싹싹하고 센스 있고 어디서 이런 걸 다 배웠어? 아니다. 이 나이에는 어디서 배웠을 리 없지. 타고난 거구나. 고맙습니다. 믿고 뽑아주신 만큼 열심히 할게요. 절대로 실망하시지 않도록 몸이 부서져라 일할 테니 지켜봐 주세요. 시어머니는 저를 며느리감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조건 직원으로 생각하셨죠. 이래서 나중에 결혼 허락을 받을 수 있을지 고민스럽기도 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제 마음을 단단하게 붙들어줬습니다. 휴가 나올 때마다 식당에 와서 일을 도와줬거든요. 남편의 언행을 보면 변함없는 애정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솔직히 군대에 있다가 나온 건데 친구들 만나서 놀고 먹고 싶을 거잖아요. 남편은 저랑 같이 재료 손질이나 설거지를 해줬습니다. 식당이 꽤나 바쁜 곳이라 힘들었는데도 남편 덕분에 즐겁게 웃으면서 일했어요. 다만 시어머니가 의아하게 생각하기는 하셨죠. 너는 내가 그렇게 도와달라고 애원해도 귀찮다고 거절하더니 무슨 군대 휴가를 나와서 일하러 오냐? 친구들 만나러 안 가? 아니 왜 이제 와서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해? 군대 가보니까 제가 그동안 몰랐던 것들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동안 어머니가 부탁하시는데도 거절한 거 진짜 많이 반성했어요. 이제는 효자가 되어보려고 하니까 믿어주세요. 사람이 안 하던 짓을 하니까 걱정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어? 효도하는 거라고 하니까 고맙긴 한데 황당한 게 솔직한 심정이구나. 무슨 벼락이라도 맞은 건가 싶다. 그렇게 남편은 군대까지 다녀오면서 확실히 성숙해졌습니다. 외적으로도 더욱 남자다워져서 멋있었어요. 저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갖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고민 끝에 전과를 선언했어요. 원래 남편은 학문계열 전공이었는데요. 이제는 취업을 고려해 실용적인 과로 옮기고 싶어 하더군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난리 나셨어요. 내가 너보고 돈 벌어 오라고 한 적이 있냐? 왜 또 갑자기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하려고 그래? 나는 네가 계속 학문을 파서 대학 교수까지 갈 줄 알았다. 그냥 돈이 필요한 거였으면 내가 너 삼수까지 시켰겠냐고? 어머니, 제 결심은 바뀌지 않아요. 전과 절차까지 이미 다 문의해뒀어요. 죄송하지만 제 인생이니까 제 마음대로 결정할게요. 교수는 제 길이 아닌 것 같아요. 남편은 시어머니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전과를 강행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등록금은 지원해 주셨지만 생활비를 모두 끊어버리시더라고요. 결국 제가 남편을 자취방에 들여서 먹여 살리게 됐어요. 저는 계속 식당으로 출근하며 시어머니를 뵙고 퇴근하면 남편을 보는데 정작 시어머니와 남편은 서로 의가 상한 기묘한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저는 식당 일을 마치고 귀가하면 부업까지 해가면서 남편을 뒷바라지했습니다. 남편이 한 끼라도 제대로 못 챙겨 먹으면 머리가 안 돌아가는 타입이라 미리 3단 도시락을 싸두고 출근해야 했죠. 그리고 저는 인형 눈붙이기 대회가 있었다면 당장 나가 1등을 따냈을 거예요. 그래도 제가 고생한 보람이 있었는지 남편이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의류회사에서는 네로라 하는, 그 바닥에서는 대기업이라고 하는 회사에 들어갔어요. 여기는 최소가 서울대 의류학과고 대부분 유학파 출신이라고 했는데 남편이 대단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남편이 나름 괜찮은 회사에 들어가니까 저절로 시어머니랑도 화해가 됐어요.
나 일단 본가로 돌아갈게. 어머니랑도 관계가 많이 풀렸거든. 내가 이제 진짜 어머니의 손이 가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 보여야 할 것 같아. 안 그러면 어머니가 내 결혼까지 마음대로 하실지도 모르잖아. 그래,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 동거하다가 결혼 허락받는 건 아무래도 그림이 좀 그렇지. 당신이 어엿한 직장인이라는 걸 어머님께 마구 보여드려. 그렇게 남편은 본가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이제 남편이 직업도 생겼으니까 슬슬 시어머니에게 저를 언급해 나갈 줄 알았어요. 하지만 비밀로 하자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어머니가 많이 들뜨셨어. 내가 괜찮은 회사에 취직한 거잖아. 이제 막 화해한 상태인데 냅다 사실 며느리가 이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리면 놀라실 것 같아. 아직은 조심스러워. 저는 남편을 굳게 믿었습니다. 의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죠. 당신 아예 우리 어머니 식당 관두는 게 어때? 혹시 우리 어머니가 반대하시기라도 하면 당신이 눈칫밥 먹으면서 일해야 하잖아. 허락이 떨어질 때까지 버티려면 우선 식당에서 나오는 게 좋겠어. 저는 남편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남편이 좋은 회사를 갔으니까 제가 아무리 식당에서 열심히 일했고 남편을 기다려줬어도 눈에 들어오는 며느리감은 아닐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식당으로 일자리를 구했어요. 시어머니 식당은 관두겠다고 말씀드렸죠. 시어머니는 진심으로 아쉬워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고생했다며 따뜻하게 인사도 해주셨어요. 나름 점수는 잘 따뒀구나 싶었죠. 그런데 상황은 순조롭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도 바쁜 거야? 우리 얼굴 못 본 지 벌써 일주일인데 멀지 않은 거리에 있으면서 이렇게 남편 얼굴 못 보는 아내가 어디 있어. 당신은 내가 안 보고 싶은 거야? 정말 미안해. 내가 이제 막 입사한 거라 적응하기 바빠. 오늘은 못 보러 갈 것 같아. 자꾸 거절해서 미안해. 나도 당신을 보러 가고 싶어. 남편은 처음에는 회사를 이유로 자취방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르고 또 졸라서 자취방에 찾아오더라도 마지못해 왔다는 기색을 숨기지 않더라고요. 심지어 저녁도 이미 회사에서 먹고 왔다며 엉덩이 조금 붙이고 있다가 가버렸어요. 남편이 있는데도 외로워야 하는 상황이 슬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부르지 않았는데도 남편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혼 서류를 들고 왔더라고요. 내 마음이 변해버렸어. 당신도 솔직히 눈치채고 있었을 거야. 나도 이제는 수준 있는 사람을 만나야 할 것 같아. 어차피 우리 제대로 된 결혼 생활도 한 적 없잖아. 그러니까 괜히 씨름하지 말고 서로 깔끔하게 헤어져 주자.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당신은 의리도 없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면 이럴 순 없지. 내가 당신 뒷바라지까지 다 했던 건 기억도 안 나? 이제 좀 올라선 것 같으니까 나를 버리겠다는 거야? 저는 어이없고 서러웠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어떻게 해도 회복되지 않잖아요. 철석같이 한 가족이 될 거라고 믿게 만들었으면서 자기 변심했다고 무책임하게 나오는 게 황당하더라고요. 당신이 고집부려봤자 소용없어. 나는 소송까지 불사할 각오로 온 거라고. 이대로 당신한테 묶여 살 생각 없으니까 생각 바꾸는 게 좋을 거야. 그렇게 남편은 서류만 내려놓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현관에 주저앉은 채로 몇 시간을 멍하니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의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경고가 두렵게 다가오길래 저도 변호사 상담을 받게 됐는데요. 다행히 남편이 저렇게 쉽게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혼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더라고요. 변호사 상담 받으러 가기 전까지는 머릿속도 하얘지고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였거든요. 하지만 변호사의 조언 덕분에 숨쉴 공간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각오를 굳혔어요. 이대로 결혼 관계를 포기할 수 없으니 끝까지 버텨보기로 한 거예요. 남편이 언젠가 마음이 바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혼녀 딱지까지 붙고 나면 그냥 회복이 불가능한 인생이 되어버릴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나마 시어머니가 좋게 봐주신 적이 있으니까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기로 했어요.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진심을 다해 말씀드리면 혹시나 마음이 움직이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꽉 쥔 손을 펴지도 못한 채 시어머니 식당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저는 식당 앞에 도착하자마자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빠지고 말았어요. 우리 아들 진짜 출세한 것 같지 않아? 완전 복지도 괜찮은 회사에 들어가서 얼마나 더 인기가 많아질지 모르겠어. 벌써 여자들이 눈독 들이는지 사내 연애도 하고 있대. 아들이랑 걸맞는 며느리를 데려올 것 같아서 벌써 기대돼. 고생해서 삼수시킨 보람이 있네. 그렇게 아들 농사 잘 지을 거라고 호언장담하더니 성과가 시작되는구나. 괜찮은 회사에 들어갔댔으니까 서로 믿질 것 없이 결혼시킬 수 있겠네. 그러니까 얼른 결혼하겠다고 인사 왔으면 좋겠어. 아주 그냥 내가 버선발로 나가서 맞아줄 거라니까. 나는 벌써 손주 키우는 것도 도와줄 생각하고 있어.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줄 거야. 시어머니는 엄청 기분이 좋아 보이셨습니다. 식당 문을 열지도 않았는데도 자랑이 바깥까지 다 들렸거든요. 저는 너무 깜짝 놀라서 시어머니 식당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자초지종을 털어놓았죠. 제가 남편의 군대까지 기다렸고 혼인신고도 이미 한참 전에 해놨다고요. 심지어 혼인신고는 남편의 부탁으로 한 거였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 말에 놀라지도 않으셨습니다. 진짜 표정 하나 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얘는 눈치 없이 여기를 왜 또 온 거야? 드디어 식당에서 나간다고 하길래 정신 차리고 주제 파악해서 헤어지는 줄 알았더니 아직도 결혼 타령이야? 너 같은 며느리 들이려고 내가 고생해서 우리 아들 키운 줄 알아? 시어머니는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노려보셨습니다. 이미 저랑 남편의 사이를 알고 계셨는데도 모른 척 하신 거더라고요. 제발 세상 돌아가는 거 좀 알아라. 우리 아들 발목 잡을 생각하지 말고. 너만 없으면 우리 아들은 줄선 여자들 중에서 골라서 창가가면 된단 말이야. 저는 계속된 충격으로 온몸이 굳은 것처럼 얼어붙었어요. 남편이 저 말고 다른 여자랑 사내 연애한다는 것부터 시어머니가 우리 사이를 알고 계셨다는 것까지 당황스럽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를 창피 주면서 쫓아내셨습니다. 심지어 제가 터덜터덜 돌아가는데도 소금까지 들고 쫓아오시더니 제 얼굴에 대놓고 뿌리셨어요. 남편은 이 와중에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도 답이 없더니 아예 번호까지 바꾼 상황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식당 근처에만 가도 소금 뿌리고 달려들어서 어찌해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그냥 완전히 손절당한 셈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제 상처를 헤집어 놓기 시작하더라고요. 우편으로 꼬박꼬박 이혼 서류를 보내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도대체 언제 사랑하는 사이였냐는 듯이 날선 멘트도 함께 첨부했죠. 괜히 개인적으로 연락할 필요 없이 서류로만 정리해서 헤어지면 된다고 생각해. 내 마음은 바뀌지 않으니까 그냥 우편으로 답장하면 돼. 우리 일 벌릴 생각하지 말고 돌아서자. 억지로 붙들고 있어봤자 서로 불행해진다고. 그냥 누가 이기나 해보자는 심보 같았습니다. 저는 진짜 눈물밖에 안 나왔어요. 적어도 저한테 사과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마음이 정말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남편 외에는 아무도 없던 고아라서 제대로 무시했나 본데 더 이상 참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만나고 있다는 여자한테도 제 정체를 알려주고 싶었어요. 이대로 칼같이 잘리듯 이혼하는 건 마음에 한으로 남을 것 같았거든요. 저는 남편이 취직한 회사 앞으로 가서 깽판이라도 치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가만히 있기에는 돌아버릴 것 같아서 남편이 다닌다는 회사를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마침 구내식당 채용 공고가 올라왔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면상이라도 보자는 심정으로 구내식당 채용 공고에 지원했어요. 한 번 일하실 때 오래 근무하시는 편인가 봐요. 저희도 계속해서 같이 근무할 분을 뽑고 있어서 너무 좋네요. 식당에 계셨던 거면 기본적인 재료 손질 전부 가능하신 거죠? 그럼요. 부엌에서 이루어지는 웬만한 잡일 전부 가능해요. 저도 한번 직장을 구하면 오래 있고 싶어 하는 스타일이에요. 좋은 인연이 되어서 계속 뵐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우울하고 절망스러워하던 와중에 면접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그나마 저에게 힘드는 일이 생긴 거죠. 제가 물류센터도 그렇고 시어머니 식당도 그렇고 제법 오래 일한 편이라 높게 평가해 주신 것 같아요.
남편 잡기 위해 지원한 구내 식당이지만 좋게 봐주니까 기쁘더라고요. 남편의 정체를 폭로하기 위한 절차가 순조롭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만족스러웠지만 제가 아직도 어딘가에서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들떴나 봐요. 지갑을 어디 두고 왔더라고요. 집까지 와서야 알아버리고 말았어요. 현금을 많이 들고 다니는 편이 아니라 다행이었지만 신분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게 너무 귀찮더라고요. 저는 최대한 찾아봤지만 어디에도 없어서 곤란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제가 면접봤던 회사 경비원 아저씨가 연락을 주셨어요. 여기 지갑 떨어뜨리고 가셔서 연락드립니다. 직접 찾아오시면 전달해 드리려고 하니 방문해 주세요. 지갑 주인 당사자가 오셔야 합니다.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기쁘게 달려갔죠. 저는 빈손으로 가기 뭐해서 주스를 사들고 갔습니다. 그런데 경비원 아저씨가 용건이 따로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저를 훑어보시면서 의심스럽다는 듯이 물어보셨어요. 지갑 줍고 주인 찾아야 하니까 열어봤는데요. 왜 그쪽 지갑에서 우리 명예 회장님 사진이 나온 겁니까? 당신 누군데 이런 사진을 들고 다녀요? 심지어 우리 회사 직원도 아직 아니잖아요. 저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지갑에 넣고 다니던 사진은 돌아가신 시아버지랑 남편이 어릴 적 같이 찍은 사진이었어요. 너무 귀여워서 가지고 다녔던 거란 말이에요. 저는 자초지종을 설명하면서 그냥 닮은 사람 아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경비원 아저씨가 무전기에 대고 뭐라 말하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 어리둥절하게 서 있었는데요. 갑자기 보안팀이 눈앞에 나타나더군요. 그러면서 저를 건물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진짜 꿈인가 싶을 지경이었죠. 그렇게 저는 명예회장실로 도착했어요. 그리고 비서한테 넘겨졌습니다. 저는 구내 식당에나 지원했던 사람인데 뜬금없이 명예회장님을 직접 대면하게 된 거예요. 자네는 누구인가? 도대체 왜 이 사진을 들고 다니는 거지? 무슨 꿍꿍이를 갖고 있는지 솔직하게 실토했으면 좋겠어. 괜히 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으니까. 눈앞의 명예회장님은 분명 제가 소지하고 다니는 사진 속 돌아가신 시아버지와 닮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돌아가신 시아버지잖아요. 왜 명예회장님이 이렇게 나오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뜻밖의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알고 보니 명예회장님이 우리 남편의 아버지셨던 거예요. 남편의 아버지는 돌아가신 게 아니었고요. 불륜을 저지른 시어머니에게 버림받고 이혼하신 거였습니다. 심지어 남편은 상처받은 본인 아버지 대신 시어머니를 선택해서 같이 살았던 거고요. 너는 내 아들이지만 그 여자의 아들이기도 하니 중간에서 곤란할 것은 알고 있다. 그래도 네가 같이 살아갈 사람으로 그 여자를 선택할 줄 몰랐어. 우리 가정이 왜 깨졌는지 정녕 몰라서 이러는 거냐?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아온 것 같다. 명예회장님은 오랫동안 방황하셨대요. 아무래도 가족으로부터 받은 상처였으니 쉽게 낫기 어려웠겠죠. 명예회장님은 끼니도 거르고 수염도 안 깎고 며칠이고 방 안에서 한 발자국도 안 나가셨다고 해요. 그냥 폐인처럼 지내셨다고 씁쓸하게 덧붙이시더라고요. 누구랑도 연락하고 싶지 않아서 스스로 휴대폰을 부수기도 하셨대요. 심지어 쓰던 명함도 다 찢어버리고 사람들을 피해서 외딴 찜질방에서 지낸 적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슬픔에 빠지셨던 거죠.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현재 아내를 만나시게 된 겁니다. 나는 지금 아내를 만나지 않았으면 어떤 인생을 살고 있었을지 감도 안 와. 우리 아내가 나를 다시 사람으로 되살려준 거나 다름없어.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 이혼한 게 훨씬 잘한 선택이었지. 명예회장님과 현재 아내분은 협심해서 지금의 회사를 차리셨습니다. 현재 대표는 아내분이셨고요. 남편의 아버지는 명예회장으로 계시더라고요. 저는 명예회장님에게 꿍꿍이를 가져서 이 사진을 들고 온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더 쇼킹한 사실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글쎄 남편과 명예회장님은 진작 서로 연락이 닿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명예회장님이 그래도 본인 아들이니까 자기 회사에 꽂아주신 거래요. 하기야 남편 놈이 능력도 그다지 없었을 텐데 이런 회사에 어떻게 그냥 취직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저한테만 숨겼더라고요. 시어머니도 똑같이 입 싹 다무셨고요. 진짜 모자가 똑같이 이럴 수 있나 싶었습니다. 저는 명예 회장님에게 그동안 남편 때문에 겪었던 수모를 소상히 밝혔어요. 그런데 명예 회장님도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아니, 나는 내 아들이 결혼을 했는지도 몰랐는데 그래서 왜 엉뚱한 여자가 사진을 갖고 있는 건지 의문스러웠던 거야. 이 자식은 나한테 도와달라고 했으면서 정작 지 소식은 숨기고 있었던 건가? 어떻게 이런 방구도 안 할 수 있는 거지? 저도 남편이 항상 아버지는 돌아가셨다고 하길래 굳게 믿고 있었어요. 설마 이렇게 정정하게 살아계시는데 그런 거짓말을 해봤을 줄은 몰랐네요. 아무리 사이가 편하지 않아도 그렇지 멀쩡하게 살아계신 아버지를 돌아가셨다고 할 수 있는지 당황스러워요. 내 아들이지만 실망스러워서 사람 취급도 안 해주고 싶네. 지어미가 어떻게 가정을 풍비박산냈는지 실시간으로 다 봤던 놈이 어떻게 똑같이 바람필 수 있어? 자네는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게나. 내가 직접 움직일 테니까. 명예 회장님은 진지하게 분노하셨습니다. 시어머니에 이어 남편까지 배우자 두고 놀아난 게 완전히 방아쇠가 됐더라고요. 제가 이 회사 구내식당 채용 공고를 보고 면접 보러 와서 지갑을 잃어버린 게 완전 천운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지갑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남편 새끼가 뒤에서 이런 사실을 숨기고 저를 버리려고 한 줄도 몰랐을 거잖아요. 아예 명예 회장님의 존재마저도 영영 알 수 없었겠죠. 명예 회장님은 바로 남편을 명예 회장실로 호출하셨습니다. 남편 놈은 자기 아버지가 부르니 아주 신이 나서 촐싹대면서 왔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어지더군요. 네가 왜 여기 있어?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고개 빳빳하게 들고 서 있는 거냐고. 여기는 너 같은 게 있을 곳이 아니야. 남편은 저를 막 데리고 나가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저도 작정하고 버티니까 끌고 갈 수 없었어요. 나 지금 너희 아버지한테 다 들었어. 나한테는 아버지 돌아가셨다더니 이렇게 멋지게 잘 살아 계실 줄은 꿈에도 몰랐네. 나도 네 더러운 행실 전부 말씀드렸다. 네가 여태까지 숨기고 살았던 거 우리 다 알게 됐다고. 남편은 모든 게 까발려졌다고 하니 벼락이라도 맞은 것처럼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명예 회장님 앞에서 손까지 벌벌 떨어가며 변명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 이 여편네가 거짓말하는 거니까 믿지 마세요, 아버지. 제가 마음 떠났다고 하니까 단단히 앙심 품고 있어요. 이 여편네가 하는 말들은 전부 객관적이지 않은 것들 뿐이니까 제발 잊어버리세요. 그게 무슨 헛소리야? 내가 설마 말만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이미 증거자료까지 모두 보여드렸어. 이제 와서 결백하다고 낯짝 두껍게 말해봤자 소용없다고. 멍청하게 회피하려고 하네? 어떻게 그 핏줄을 그대로 이어받은 거냐? 조강지쳐버리고 바람필 생각이 난 거야? 무슨 수준 맞는 사람을 만나겠단 건데. 너는 그래봤자 내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빌빌거리고 살았을 게 분명하면서 그래도 하나뿐인 자식이라 먹고 살겐 해주려고 몇십 년 만에 찾아서 도와줬더니만 뒤에서 이런 짓이나 하고 있었던 거냐? 이런 인성이 쓰레기만도 못한 놈. 명예 회장님은 손가락질하면서 고함치셨습니다. 거의 저승사자 같아 보이더라고요. 남편은 명예 회장님 앞에서 꼼짝도 못했어요. 그저 잘못했다며 싹싹 빌었죠. 아버지, 저 진심으로 반성할게요. 제발 이러지 말아주세요. 제가 그래도 아들이잖아요. 아버지 핏줄 이어받은 건 전데 왜 이 여편네 편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 여편네는 아버지한테 며느리일 뿐이잖아요. 아무리 아들이라도 자격 없는 놈 편을 들어줄 수는 없다. 너는 이제부터 내가 아들이기에 줬던 혜택을 모두 토해낼 준비를 해라. 너 같은 놈을 그래도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내가 수치스러울 정도야. 남편은 눈물뿐만 아니라 콧물까지 질질 흘려가며 명예 회장님 방의 카펫 위에서 석고대죄를 했습니다. 눈앞에서 찌질거리는 꼴을 보니까 정이 떨어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저는 명예 회장님을 믿고 우선 귀가했어요. 어쨌든 저랑 뜻이 맞는 든든한 백이 생긴 거라 안심할 수 있었죠. 제가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나오는데 여전히 명예 회장님은 남편을 나무라고 계셨어요. 남편은 손이 닳도록 빌고 있었고요. 명예 회장님은 그 후로도 제 개인 번호로 종종 연락을 주셨습니다. 저를 잊지 않고 챙겨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짧게라도 안부까지 물어봐 주셨어요. 따뜻한 마음이 느껴져서 무척 든든했답니다.
솔직히 남으로 생각하셔도 상관없으실 텐데 직접 마음 써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저 혼자였으면 그냥 막막하게 발버둥 치다가 이혼했을 거예요. 덕분에 제가 당하기만 하지 않고 반격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도 같은 상처를 겪어봤지 않나. 심지어 우리 아들 때문에 눈물 흘린 며느리 절대로 혼자 감당하게 놔둘 수 없지. 아무리 내 아들이라고 해도 제대로 혼줄 나봐야 해. 인생이 그리 만만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명예 회장님은 남편의 근황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습니다. 남편은 중요한 업무에서 모두 제외됐다고 하더라고요. 사내 불륜을 저질렀기 때문에 징계까지 받았죠. 그러다 보니 다른 동료들도 남편과 협업하는 걸 많이 꺼렸나 봐요. 어떤 프로젝트에도 낄 수 없었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평판이 너무 나빠져서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걸어 나왔다고 했습니다. 버틸 깜냥도 없는 주제에 뭘 해보겠다고 그렇게 설치고 다닌 건지 모르겠어. 괜히 사내 분위기만 한번 뒤숭숭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서 마음으로는 몇 번이고 짓밟아주고 싶을 지경이야. 한심한 놈 같으니라고. 솔직히 제 속은 시원했는데요. 명예 회장님은 아무래도 본인 아들이니까 마음 아프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 놓고 편하게 웃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명예 회장님이 먼저 호탕하게 웃으시면서 본인은 권선징악의 결말을 좋아하신다고 덧붙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편안하게 남편의 몰락 소식을 받고 있어요. 게다가 저는 명예 회장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혼 소송까지 걸었거든요. 당연히 위자료까지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여직원도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걸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이 인간이 양쪽 여자 둘 다 상처 준 거죠. 그래서 남편은 상대방 여직원한테도 위자료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제 연락을 전부 차단하고 번호까지 바꿀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호소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나 회사도 나왔어. 수입도 끊겼는데 양쪽에 위자료 주려니까 출혈이 너무 커. 그래도 우리 서로가 첫사랑이었는데 가혹하다는 생각 안 들어. 내가 그래도 당신을 위해 얼마나 사랑을 퍼부었는지 기억하잖아. 다시 한 번만 생각해주면 안 될까? 어머, 이게 무슨 말이야? 당신은 나 같은 건 쳐다도 안 보고 싶을 정도로 수준 있는 남자잖아. 이 정도 위자료도 감당 못해서 울먹일 정도야? 당신이 자초한 거니까 어디 한번 수준 높게 처신해봐. 어떻게 망가질지 기대하고 있을게. 남편은 어떻게든 무마하고 싶어서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련이 티끌만큼도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칼같이 잘라냈어요. 저는 남편이 이렇게 귀찮고 구질구질하게 구는 것도 비웃음이 나왔는데요. 한 숟가락 더 떠서 기가 막힌 행보를 보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전 시어머니였어요. 전 시어머니는 전 배우자인 명예 회장님에게 다시 한번 잘해보자면서 추잡스럽게 치근덕거렸대요. 일부러 명예 회장님이 자주 드나드시는 호텔 근처 레스토랑을 기웃거리면서 우연을 가장하며 마주친 거예요. 그 시절 우리가 사이가 좋았던 건 분명하잖아. 당신 정말 나를 깨끗이 잊었어? 나는 가끔씩 혼자서 밤이 외로울 때면 당신 생각이 났어. 당신 나 때문에 그렇게 슬퍼했잖아. 내가 떠나겠다고 할 때 울었던 것 기억 안 나? 아이고, 나이 먹고 다 늙어서 왜 아직도 이러고 살아? 내가 당신 같은 여자가 눈에 들어오겠어? 나한테는 이제 지금 와이프밖에 없으니까 더럽게 다가올 생각하지 마. 아들 교육이나 똑바로 시키지 그랬어. 어떻게 모자가 똑같이 질척거리면서 살아? 전 시어머니가 눈물 연기까지 하면서 명예 회장님을 붙잡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명예 회장님은 거칠게 팔을 내치셨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전 시어머니는 끈질기더라고요. 명예 회장님이 단호하게 거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도시락까지 보내셨다는 거 있죠? 물론 명예 회장님은 아예 통째로 갖다 버리셨다고 했죠. 하도 집요하게 이러니까 명예 회장님은 좋은 수 없는지 고민하고 계셨는데요. 현재 부인께서 직접 나서셨습니다. 우리 그이 나 만나기 전에 크게 상처받았던 걸 생각하면 가슴이 쓰라린데 왜 자꾸 눈앞에서 얼쩡거려? 인생 시궁창에서 굴러먹든 말든 알 바 아닌데 사람이라면 쪽팔린 줄은 알아야지. 왜 냄새나게 자꾸 보이는 거야? 그렇게 전 시어머니는 현재 부인한테 공개적으로 귀싸대기를 맞으신 거예요. 심지어 그 장소가 어디였는 줄 아세요? 전 시어머니는 본인 식당에서 귀싸대기 맞는 화려한 상황을 손님들 앞에서 보여주셨대요.
예전에 제가 거기서 일했을 때 같이 근무했던 직원분이 알려주셨답니다. 저랑 직원분이랑 이야기 나누면서 한참을 웃었어요. 배꼽이 빠진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명예회장님은 저에게 감사 표시도 해주셨습니다. 아무리 위자료를 받았어도 지난 시간과 상처는 금방 회복되지 않는다는 걸 이해하고 있네. 내가 아내랑 의논해 봤는데 자네는 절대 흔한 인재가 아니야. 여태까지 보여준 태도가 참 보기 좋아. 구내식당 정직원 자리를 하나 비워두고 있었는데 자네가 채워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영양사 공부도 지원해 줄 테니 마음껏 해봐. 나조차 또 속아 넘어갈 뻔한 걸 구해준 은인이니까 거절하지 않았으면 좋겠네. 제가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게 솔직히 울 뻔했습니다. 제가 누굴 믿고 어디 기대 살아온 것도 아니고 혼자서 버티며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저를 믿어주는 분이 생기다니요. 그렇게 지금은 구내식당에서 일하면서 실무를 익히고 있고요. 저녁에는 학원 다니면서 영양사 시험 준비 중이에요. 하루하루가 진짜 바쁘고 치열하긴 한데요. 보람도 크고 재미있었어요. 저는 예전에 이오니아 딱지를 붙이게 되는 게 인생에 큰 흠이 될 거라고 겁먹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전 남편 같은 인간하고 평생 붙어 사는 것보다 혼자 당당하게 나아가는 게 행복한 길이죠. 제가 훨씬 현명한 선택을 한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답니다. 이렇게 씩씩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가끔 대시하는 분도 생기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아직 제 목표에 집중하고 싶어요. 저 자신을 위한 시간도 제 미래도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믿거든요. 그리고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에게도 꼭 전하고 싶어요. 누가 뭐래도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 자신이라는 걸 말이에요. 저는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이제는 위로만 올라갈 일만 남았다고 믿어요.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